시험을 받고 있는 시간 시바시 국어TV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25학년도 가천대 모의논술 문제풀이 해설 강의입니다. 지금 고3 친구들은 한창 수시 지원 기간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 잘 정했나요? 지금 지원 잘 하고 있나요? 네, 여러 친구들이 대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서 내신으로 갈 수도 있고, 학종으로 갈 수도 있고, 논술로 갈 수도 있고, 수능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시를 지원할 때 보니까 내신으로 가기에는 내 내신 성적이 너무 안 좋아. 그렇다고 학종으로 가기에는 학생부가 이미 글렀어. 그렇다고 수능 정시로 가기에는 정시 성적이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만큼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은 수시로 갈 데가 없습니다. 정시로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형 4등급에서 7등급 학생들의 마지막 불꽃 같은 희망, 바로 약수령 논술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는 이 약수령 논술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약수령 논술 풀이 방법 꿀팁, 준비 꿀팁들을 마구마구 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3 생활을 하다 보면 앞으로 11월 달에 대수능을 보죠. 근데 아무 준비 안 하다가 수능을 딱 봐버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풀 수 있을까요? 못 풀겠죠.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너희들 수능은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해서 연습을 시키죠. 그게 바로 6월, 9월에 보는 모의평가 시험이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약수령 논술? 약수령 논술이 뭐지? 어떻게 뭔가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까? 그리고 대비 방법은? 그리고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증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나도 준비를 안 하다가 바로 짠 하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면 과연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번에 잘 풀기는 어떤 시험이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 시간과 연습 기간이 필요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이 약수령 논술 말고도 일반 논술을 생각을 했을 때도 그 일반 논술 시험도 논술 시험을 보기 전에 우리 대학교에서는 논술을 이런 식으로 출제할 거예요 라고 미리 선전포고를 합니다. 맛보기를 해줘요. 그게 바로 모의 논술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약수령 논술도 그냥 바로 시험을 보기에는 학생들이 대비가 잘 안 될 것 같으니 앞으로 우리 학교 약수령 논술 시험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문제 유형은 이렇게 되고 답안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는 거를 약수령 논술을 보는 각 대학교에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게 바로 약수령 논술 모의 논술 시험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가천대 하면 약수령 논술계 서울대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가천대는 성남에 있는데 강남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서 많은 친구들이 가천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 입결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뜨고 있는 대학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천대 약수령 논술만 드립다 열심히 파도 대입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단추를 어떻게 잘 꿰야 되는지 저하고 한번 가천대학교에서 6월달쯤에 실시를 했던 모의 논술 문제풀이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천대학교 약수령 논술의 감을 한번 잡아보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천대에 붙을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이 현우쌤과 같이 약수령 논술 어떻게 공부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모의 논술에서 파악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모의 논술은 우리 학교 논술은 이렇게 출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 유형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유형을 미리 보면서 익숙함을 가지면서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시라는 걸로 이렇게 모의 논술을 치르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수령 논술만의 독해 및 논리 과정이 있습니다. 약수령 논술은 일반 논술하고 문제 유형도 다를 뿐더러 답안 쓰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답안 쓰는 거에 맞춰서 문제를 해석하고 조건을 분석해서 지문을 독해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는 약수령 논술만의 논리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 과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약수령 논술을 대비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문제를 직접 한번 여러분들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문제를 통해서 바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한다면 약수령 논술을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했을 때 무리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혼자 독학으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긴가민가하고 애매모호하고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약수령 논술 수업 문의를 주시면 제가 반드시 가천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서 지도하고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저한테 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지를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가천대 약수령 논술 문제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가천대 약수령 논술 문제는 이 보기 조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각 문제당 보기 조건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보기 조건이 반영된 부분을 지문에서 찾고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답안을 쓰는 문제, 이런 문제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어절이라는 게 뭔가? 자, 어절이라고 하는 거는 한 단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할 때 그 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밥을 먹는다. 다 해서, 자, 나는 밥을 먹는다. 세 개로 이렇게 쪼개지죠.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는 걸 우리가 3어절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는 거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바로 나는과 먹는다. 나는이 첫 어절이고 먹는다가 마지막 어절이겠죠. 이렇게 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이런 식의 답안을 쓰는 문제 유형이 바로 가천대 약수령 논술의 특징이다 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제시문 또는 학자 견해를 정리한 보기 빈칸 채우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유형은 비문학 독서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비문학 독서 지문에서 어떤 학문에 대해서, 어떤 사상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해요. 그러면 그 여러 학자들이 그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거를 정리한 보기 지문에 빈칸이 뚫어져 있는데 그 빈칸을 한 단어로 채워 넣는 거, 이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문장 또는 3에서 4어절 정도 수준으로 빈칸에 채우는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가천대학교는 국어에서 시험을 낼 때 어떻게 내냐면, 국어 모든 전 영역을 시험을 다 내요. 그 얘기는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네 가지 영역이 다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차지하는 게 바로 독서하고 화작 그리고 문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꼽살이 껴서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게 바로 문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별로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약수령 논술 성적대 학생들이 합격한 성적대 결과를 보니까 어디에서 합격이 많이 갈리냐면 이 문법 파트에서 상당히 합격이 많이 갈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와 매체를 수능에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은 수능 공부를 하면서 이 약수령 논술을 병행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좋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지 않는다 라는 친구들은 빠르게 문법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기본적인 문제풀이 정도는 먼저 시작을 하고 완료를 한 다음에 약수령 논술 본격적인 대비를 시작을 하는 게 더 좋다. 이게 한두 문제밖에 나오진 않지만 여기에서 사실은 많이 학불이 갈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문법 개념이 적용된 사례 또는 단어를 빈칸에 채우는 그런 식의 유형이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은 바로 약수령 논술 문제풀이 순서입니다. 약수령 논술이 문제풀이 순서가 있어요. 그냥 읽고 답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 논술을 할 때도 무엇을 제일 강조를 하냐면 바로 개요 쓰기를 강조를 하죠. 그래서 개요 짜기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모든 밑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그대로 답안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약수령 논술에서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 빠르게 문제를 보고 읽고 지문을 독해를 하고 답안까지 도출하기 위해서는 순서에 맞게 빨리 할 수 있는 순서, 먼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문제 먼저 읽기. 그래서 약수령 논술은 무조건 문제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문제 먼저 읽어야 되냐? 문제에 답안에 필요한 조건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바로 보기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메인이 되겠어요. 이 보기에 나오는 조건이 답안을 쓰는 어떤 순서와 답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서 다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먼저 보고 보기의 조건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인 지문 독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문 독해를 할 때도 제가 실제로 문제풀이에서도 보여주겠지만 문학이나 소설이나 아니면 뭐 비문학 같은 경우에 지문이 되게 길잖아요. 이 긴 지문을 언제 다 읽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긴 지문을 효율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은 바로 앞에 얘기했던 바로 이 조건 확인을 통해서 내가 읽어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먼저 인지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조금 더 힘을 줘서 읽고, 만약에 다 해결이 됐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읽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요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모의 논술, 실제로
실제로 출제됐던 모의 논술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 힌트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번 문제의 지문입니다. 길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약수론 논술을 우리가 풀 때는 문제풀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문을 일단 먼저 건너뛰고 문제 먼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어떻게 나와 있냐? 자, 보기는 이 보기죠. 자, 제시문을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수립한 글쓰기 계획의 일부래요. 자, 보기에 1과 2가 반영된 문장을 제시문에서 찾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그 제시문의 어떤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를 먼저 찾고, 자,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죠. 자, 그럼 보기 조건 한번 볼까요? 자, 박물관 첫 번째 보기 조건입니다. 박물관 견학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문화재가 어디 나왔냐, 그거 찾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박물관 견학을 통해 얻은 인상적인 경험. 자, 이게 이 두 가지를 찾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보면 학생이 희망 진로를 언급한 후 희망 진로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게시판 문의를 통해서 알고 싶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 있냐 없냐,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거꾸로 지문을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대학교 문화재학과를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땡땡고등학교 2학년 땡땡땡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학과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자,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고민이 많았는데요. 자, 그러던 중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초등학생 동생과 민속박물관 견학을 계획했고 저에게 동행을 권유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번 나들이 전까지는 문화재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문화재는 그저 옛것 또는 낡은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민속박물관 견학에 별 기대가 없었대요. 하지만 민속박물관 견학을 계기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면서 특히 박물관과 뒷뜰에 있는 무인석, 아까 우리 보기에서 뭐 있어요? 구체적인 문화재를 언급했다고 했죠. 여기는 무인석. 자, 그리고 무인석이 하나 있었는데, 자, 그 생생한 모습 때문에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 무인석을 보면서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 이게 뭡니까?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 이게 바로 인상적인 경험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 문제에 다 나왔네요. 여기 보고 바로 우리는 첫 번째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거 뭡니까? 첫 어절은 뭡니까? 바로 무인석 나오는 그 부분, 특기죠. 특기. 그리고 마지막 어절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해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를 우리가 해결했고 그 두 번째를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물관이 설립된 지 꽤 오래되었고 개인 소장품을 전시한 곳이다 보니 자, 소중한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견학을 계기로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문화재 학과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면서 뭡니까? 문화재 학과에 지원하기로 이제 학생이 박물관 견학 후에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는 문화재 학과에 진학하여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가 되고 싶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가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두 번째 조건에서 얘기하는 희망 진로를 언급한 후죠. 희망 진로,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 희망 진로죠. 이걸 언급했어요. 하고 싶지만 문화재학과 졸업 이후 어떤 진로가 있을지 막연한 생각이 들어 재학생과 졸업생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근데 이걸 진학하고 싶지만 막연하대요. 그래서 그걸 더 알고 싶대요. 그래서 재학생과 졸업생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 글을 썼다. 그럼 아까 뭡니까? 희망 진로 언급했고요. 여기 두 번째. 알고 싶은 추가적인 내용 설명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답은 어떤 부분 쓰면 되겠어요? 바로 이 부분 쓰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첫 어절은 어떻게 돼요? 얘가 첫 어절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어절은 요게 되겠죠. 답안을 쓰면, 자, 여기 첫 어절은 전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절은 올립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손쉽게 해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 문제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지문 보면 기억에 코나투스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있는데 아무것도 표시가 없네요. 그러면 이 기억이 뭔가 문제와 관련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와 보기 조건을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이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기억을 정리한 글이래요. 근데 아까 기억에서 우리 봤죠? 바로 코나투스였어요. 코나투스에 대한 정리 글이다. 그리고 보기에 1번부터 3번까지 들어갈 적절한 말 어디 1, 2, 3 여기 찾으면 돼요. 자, 우리가 봅시다. 자, 이 보기를 보는 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자, 여기가, 자, 그리스, 이 보기에서 보면 기억에 대한, 코나투스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자, 철학 사조가, 자, 그리스 스토아파, 중세 스콜라 철학, 그리고 르네상스 철학, 근대 철학에서는 가로와 홉스가 있어요. 자, 약수형 문술은 쉬운 점이 뭐냐면 굉장히 괜찮은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는 바로 글에서 언급된 순서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에서는 스토아파, 스콜라파, 철학, 르네상스 철학, 그리고 누구? 홉스의 순서로 코나투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 주장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스토아파는 생명체 중에서 모가 지니는 특성이 있고요. 르네상스는 유기적 생명체와 모가 지니는 특성, 그리고 여기 3번이 바로 사람 이름이죠. 홉스가 사람 이름이니까 얘도 사람 이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지문 한번 볼 텐데 이 지문에서 스토아파, 스콜라 철학, 르네상스가 순서대로 나오고 어떤 사람이 이름이 딱 나왔을 때 우리는 거기까지만 독해를 딱 하고 바로 답을 탁탁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지문을 들어가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문을 독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구 철학에서 코나투스는 수천 년에 걸쳐 정의가 되었어요. 자,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파 나왔죠? 는 코나투스를 생명체의 자기 보존의 욕망으로 보았으며 살아있는 생명체는 스스로에 대한 애착과 보존 의지를 가지는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토아파는 코나투스를 모든 생명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 나왔어요? 자, 동물만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스토아파의 설명 중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생명체 중 뭐뭐가 지니는 특성, 여기 뭐라고 했었어요? 동물 이렇게 나오죠. 동물이 가지는 특성. 그러니까 여기서 1번 답은 동물이다. 여기서 이 동물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1번의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스콜라 철학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근데 여기 우리가 그 문제를 봤을 때 스콜라 철학에 대한 가로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이거는 패스. 안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보면 되냐면 여기 쭉 넘어가다가 자 여기 르네상스 철학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이라는 기존의 견해는 받아들이면서 코나투스를 유기적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기물도 가진 속성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문장 구조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기적 생명체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우리 영어에서도 똑같은 문장 구조 있죠. A뿐만 아니라 B 하면 A와 B가 같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속성을 모두 다 가진 거라고 본 거다라고 여기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기 르네상스 철학에 해당되는 걸 보니까 유기적 생명체와 가로가 지닌 특성, 뭐야? 유기적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기물도 가진 속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무기물이 우리가 찾는 2번에 대한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쭉 읽으면서 자 근대 철학자들은 코나투스의 기존 의미를 받아들이면서도 코나투스를 물체의 운동에 적용하여 자연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였다. 자 무기물도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이어받아 이를 물체의 운동에 적용한 것이다 라고 하고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데카르트는 어떤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을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라고 하면서 데카르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 홉스는 하고 홉스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문제와 보기를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철학 사조들의 순서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글의 흐름의 순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스토아파부터 홉스까지 순서를 쭉 나왔는데 여기에 데카르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찾는 3번에 대한 답은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리고 여기까지 답을 딱 찾고 났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약수령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의 요령을 더 익히면 시간 단축은 훨씬 더 빨리 돼요. 그러면 그 국어에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남은 시간을 수학 푸는데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풀이한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한다면 독학으로 혼자 약수령 논술을 준비를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지문을 바탕으로 답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1번은 아까 뭐였어요? 동물이었죠? 그리고 2번은 무기물이고요. 3번은 데카르트죠. 이렇게 딱 쓰고 바로 3번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거는 3번 문제의 지문인데요. 우리는 아까 1번과 2번을 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문 보기 전에 먼저 뭐부터 본다? 문제 먼저 본다. 자, 그러면 문제 3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시면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기억의 견해를 정리한 글이다. 그럼 여기서 기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갈 때 봤을지 모르겠는데 제임스 콜먼이라는 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 콜먼이라는 견해를 정리한 것인데 1번, 2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여기는 자 보기 첫 번째 보면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제임스 콜먼이라는 사람이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행위자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자, 여기 스스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문장의 맥락을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이 서술어 자리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은 있다 아니면 없다요. 이미 답 근처에 왔어요. 자,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여기서는 또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나 사회 구조적 혁명 등이 없이 인간의 행위만으로 자원 배분의 불평등 정도를 해소할 수 뭐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1번과 2번은 있다 또는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러면 뭐가 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사회과학 내에서 합리적 행위의 영역은 경제학이, 비합리적 행위의 영역은 사회학이 담당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사회 이론가인 제임스 콜먼은 각자 나왔고요. 이러한 통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대요. 또한 그는 사회학에서 인간의 행위는 수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경제학에서 경제적 행위나 현상을 분석할 때 사회 구조에 영향을 관가한다는 점 등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다. 자, 콜먼이 경제학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사회학을 연구하고자 하였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합리적 선택 이론이다. 그러니까 제임스 콜먼의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한 견해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모형화하기 위한 틀을 제시를 한대요. 인간의 행위를 모형화하기 위한 틀을 제시를 하는데, 콜먼에 의하면 인간 행위는 행위자 개인의 포용에 준다는 단일한 목적.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각 행위자는 목적 지향적이어서 자신이 보유한 초기 자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제 정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존재감으로 가정된다. 자, 여기서 자원에는 시간, 돈, 노력, 물리적 장비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대요. 그런데 행위자가 관심 있는 자원, 즉 이해관계를 가지고는 자원을 타인이 통제할 수도 있고, 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타인이 통제할 수도 있고, 자, 타인이 관심 있는 자원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는 단어가 지금 뭡니까? 자, 통제 정도, 그리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타인이 통제할 수도 있고 자신이 통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답 나왔죠. 1번 뭡니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달까요? 없달까요? 없다겠죠. 통제하는 거니까. 자유가 없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그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먼은 이러한 경제학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행위나 현상을 사회 구조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자, 그래서 콜먼은 행위자들 사이에 더 이상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 균형 상태에 도달한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자들이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균형이 맞춰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균형 상태에 도달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빈부격차와 같은 경우도 사회 균형 사회 균형 상태의 하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균형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위자의 권리 배분과 권리 이양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파생하는 신뢰 및 권위 관계 등에 주목하고, 자, 사회적 균형 상태에는 자원의 초기 배분 상태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대요. 그러면서 주어진 자원의 상태가 행위자의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균형적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 이를 시장에서는 배분과 관련지어 말하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전제하에 자, 시장을 통한 배분은 자원의 초기 불평등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자원의 초기 불평등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 하다는 겁니까? 불평등의 정도가 해소가 되었다는 겁니까?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바로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아까 완전시장 경쟁이 여기 나왔죠? 완전시장 경쟁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나 사회구조적 혁명 등이 없이 인간의 행위만으로 자원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해소할 수 있달까요? 없달까요? 바로 없다겠죠. 그러면 아까 1번에도 없다고 2번도 없다. 그래서 답은 모두 없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번 문제는 여기서 마치고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문은 4번 문제에 대한 지문인데 이거는 소설입니다. 자, 소설은 문학이죠. 자,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빈문학에 대한 해설이었고, 이거는 이제 문학에 대한 그 문제인데, 문학이라고 해서 뭐 지금까지 풀었던 방식과 별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먼저 문제 다 지문을 먼저 다 스킵을 하고 우리는 문제부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보기 2는 보기 1을 바탕으로 제시문을 감상한 것인데 1, 2, 3번 보기 2에 1, 2, 3번에 들어가는 걸 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보기 2는 보기 1을 바탕으로 감상을 한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기 1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중점적으로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보기 1을 한번 보시면, 자, 소설에서 독자에게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서술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 전달 방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서술자의 위치는 서술자가 이야기 내부에 있냐 외부에 있냐를 따라서 구별이 된다고 했는데, 자, 이 서술자의 위치를 선생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3 정도 되면 시점의 종류, 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알죠. 이거 지금 고3 때 이거 모르면 큰일 난 겁니다. 공부 때려치세요. 자,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처음에는 1인칭 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3인칭 시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뭐 1인칭도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도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세부적으로 나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1인칭과 3인칭만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내부라고 하는 것은 1인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1인칭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설에서 뭘 찾으면 됩니까? 바로 나를 찾으면 되죠. 소설에서 나 또는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 얘는 무조건 1인칭이다. 그리고 3인칭은 그냥 어떤 인물 이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소설은 서술자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는 뭐 둘 중에 하나일까요? 바로 내부에 위치되어 있는지 외부에 위치되어 있는지,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잡고 지문을 작품을 분석을 하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편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을 제시하는 방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뉘는데, 말하기와 보여주기로 나뉘는데, 전자는 말하기죠.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인물의 성격, 상황을 설명, 해설, 요약, 논평하는 방식이 바로 말하기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보여주기. 후자는 보여주기 방식이죠. 후자는 서술자가 인물의 말로, 자, 여기서 인물의 말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인물의 말이라고 나왔는데, 그럼 인물의 말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대화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큰 따옴표가 있냐 없냐, 큰 따옴표가 있으면 인물의 말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제시하거나, 그래서 뭐를 제시해요? 자, 인물의 말로 사건을 제시하거나 심리를 묘사하는 방식이 바로 보여주기 방식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A에서는 어떤 방식이 사용됐고 B에서는 어떤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둘 중에 하나겠죠? 말하기 방식이나 또는 보여주기 방식. 이 둘 중에 하나가 2번 또는 3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했다가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기억한 상태에서 지문 분석을, 작품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망가진 부분이 욕심보다는 정신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건 큰 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이 소설은 한서 작가의 해산바가지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이 실린 교과서는 동화 문학입니다. 다른 출판사에는 별로 실려있지가 않아요. 굉장히 흔치 않은 작품인데, 자, 여기서는 인물이 크게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며느리, 두 번째는 시어머니. 근데 이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보살피는, 간병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은 바로 시어머니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망가졌다는 얘기니까 뭔가 안 좋은 상황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바로 그게 뭐예요? 정신이었대요. 그러면 지금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그걸 서서히 알아차리게 됐는데, 처음엔 아이들의 이름을 헷갈려 부르는 정도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시어머니의 치매 정도가 뭐하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나이가 먹으면 노인이 되면 깜빡깜빡 하니까 흔히 그러는 걸 봐온지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바로 가르쳐 드려도 믿지 않고 항상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는 건 묘하게 신경에 거슬렀다. 자, 그래서 숙제는 차라리 차지도회 하기로 했다. 신경 끄기로 했다. 어쩌면 나는 여기 나가 나왔네요. 자, 뭡니까? 나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소설의 서술자는 누구다? 1인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럴 기화로 그때까지도 그분이 한사코 움켜쥐고 있던 살림 권리를 빼앗을 수 있어서 은근히 기뻤지도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나는 며느리인데 이 집안의 살림 권력은 살림의 권리는 누가 다 쥐고 있다? 아, 시어머니가 다 쥐고 있었다. 근데 시어머니의 치매를 빌미로 지금 살림 권리를 뺏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로망을 근심하는 소리, 치매를 걱정하는 근심하는 소리는 집 안에서보다 밖에서 먼저 난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어떤 치매의 증상이 보였지만 집 밖에서도 치매의 증상이 보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집 밖에서 그게 더 크게 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고모님을 뵈러 온 당신 조카네. 이 사람들은 뭡니까? 바로 시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조카한테 당신 누구요? 하면 낯선 얼굴을 해서 조카가 당황했대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그가 조카라는 걸 알아보고 나서 아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라고 하자. 어이구 대견하라. 일찍거니 농사 잘 지었구나 라고 정상적인 대답을 했다. 그러나 곧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덕담을 했다. 뭡니까?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치매 정도가 뭐하구나?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한없이 되풀이했대요. 그는 내가 애써 차려준 점심을 뜨는 등 많은 둥 진저를 치며 달아나 버렸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망난다는 소문을 친척적으로 먼저 이렇게 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이 A 부분에서는 대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서술자가 뭐라고 나왔어요? 나라고 나왔죠. 그럼 나라고 하는 거는 1인칭이고요. 1인칭이니까 얘는 서술자는 내부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건,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설명, 논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문제의 두 가지 정답을 우리가 이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서술자가 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1인칭 내부. 그러니까 뭐야? 자, 이게 1번에 대한 정답이죠. 서술자는 이야기의 내부에 위치되어 있고,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치매 사건을 설명과 논평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게 바로 2번의 정답. 그러면 이 소설은, 이 A 부분은 어떤 이야기 전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하기 이야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 이 부분만 봤는데도 1번, 2번에 대한 정답을 다 찾았네요. 그럼 이제 3번에 대한 정답만 찾으면 되는데 3번은 B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이 중간에 키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B 부분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 부분 쭉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A하고 B, 지금 보고 있는 이 B하고 큰 차이점이 뭡니까? A는 줄글 형태였는데 B는 대화체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드릴까요? 당신 시장어요? 아니요. 당신 뭐 술안주 하게요? 안주는 무슨? 하면서 나는 부인을 찾아 가게터 뒤로 돌아갔다. 좀 떨어진 초가가 보였다. 초가 지붕 위에 지붕 위엔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만하게 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 박을 지금 비유하고 있구나, 보름달에 비유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보, 저 박 좀 봐요. 해산바가지처럼 해산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해산바가지 있죠? 그러면 뭡니까? 박을 지금 보면서 해산바가지를 떠올리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해산바가지 남편이 명청하게 불렀다. 그래요 해산바가지요 라고 하면서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 B의 아내와 남편이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아내가 박을 보면서 해산 바가지를 떠올리는 이 사건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대화체로 되어 있고 사건이 제시되고 있다는 면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B에서 나타나는 이야기 전달 방식은 뭡니까? 바로 3번에 대한 답이죠. 바로 보여주기죠. 보여주기 방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은 해산바가지에서 서술자는 이야기에 어디 있고 내부에 있고, 2번은 A에서는 뭐의 방식, 바로 말하기의 방식이 드러나고 있고, 3번에서는 B에서는 어떤 방식, 보여주기 방식이 드러나고 있다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깔쌈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해서 2025학년도 가천대학교 약수령 논술 모의 논술 문제풀이 해설 강의 4문제를 모두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해볼만 한가요? 네, 해볼만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논술이라고 해서 뭔가 쫄릴 것 같은데 조금만 연습하면, 조금만 반복을 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들만 딱 잡고 들어가면 그것을 활용해서 독해를 하고 그 문제의 정답을 추론하는 과정은 비교적 쉽습니다.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소설 작품부터 해서 여기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합법 문제 하나, 그리고 비문학 문제 2개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이 다 수능 특강에서 100% 연계가 되어서 출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게 바로 실제 논술 시험에서도 적용이 될 거라는 거,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약수령 논술을 대비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달달 암기할 정도 꼼꼼히 보는 것이 좋다 라는 겁니다. 물론 지문은 100% 연계지만 그 안에 해당되는 문제는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당연히 똑같이 나오면 누구나 푸니까 조금씩 변형이 돼서 나오는데, 그 변형되는 수준이 고등학교 내신 서술형 주관식
과 비슷하거나 거기보다 조금 약한 수준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달달 암기할 정도로 꼼꼼히 보셔야만 그 지문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왔고 어떤 학자들의 견해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문학 작품에서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지, 표현상 특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시험을 보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얼렁뚱땅 그냥 대충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천대학교 약수형 논술로 합격을 하려고 한다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이 EBS를 조금 더 꼼꼼하게 세부적인 디테일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같이 반복해서 복습한다는 형식으로 그 내용하기과 체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저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친구들은 영어와 사탐을 중점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3등급이라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진짜 달달달달 암기를 해서 이 작품에는 뭐뭐뭐가 중요하고 어떤 사건들이 나오고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었는지, 이 지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어떤 학자의 견해들이 있었고 그 견해들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생기거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군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천대학교가 약수형 논술로 되기 전 적성고사부터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고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했던 사람으로서 저만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출을 통해서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출에는 한계가 있고 그 기출은 뭐가 반영이 안 돼서 올해 EBS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올해는 어떤 지문들이 어떤 내용들이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년 EBS 수능특강 수능 완성을 바탕으로 가천대학교 약수형 논술 문제를 만들어 오고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풀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문제를 제공받고 싶고 조금 더 EBS의 그 EBS 연계가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문제와 그런 유형들을 풀어보고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고 싶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씨바시 국어 채널 설명란에 보시면 이현호 선생님의 개인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그 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지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100% 가천대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합격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가천대 약수형 논술 모의 논술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 해설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2025학년도 가천대 모의 논술 수리 영역편, 수학편은 굉장히 많이 영상들이 올라가 있는데 국어편은 거의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정말 도움을 많이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유튜브에 보시면 제 영상이 올라가면 제 영상이 국어 해설 강의로는 최초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이 시바시 국어 채널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반드시 상상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 이상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 유익했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